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손가락질 받고 억울한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날. 그런 날 당신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초와 약초도 구분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던 여자. 그런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건 놀랍게도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던 8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고 어른이 아이를 품으면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됩니다. 그 풀 버리세요. 독초예요.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풀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나는 손을 거둔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바구니에 넣으려고 두 손으로 모아 쥐던 참이었습니다. 잎이 넓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뿌리도 굵고 탄탄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했고 비슷한 것을 팔아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초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깊은 나무 그늘 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이 익숙해지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몸집, 흘러내린 머리카락, 맨발, 아이였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이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 혼자 서 있는 아이. 아이는 다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낯선 어른 앞에서 주눅이 드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방식이 이 산을 오래 알고 있는 발의 방식이었습니다. 돌부리도 피하지 않았고 젖은 낙엽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나가 떨어뜨린 풀을 집어들었습니다. 들여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잎 뒷면을 훑고 줄기를 꺾어 단면을 확인하고 뿌리 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열어라고. 보기에는 약초 같지만 독이 온몸에 퍼지는 풀이라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토하고 많이 먹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다나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안에 또 다른 여로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조선 초의 장터는 약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의원 하나 없는 마을도 많았고 사람들은 병이 나면 산에서 나는 풀뿌리에 의지했습니다. 그 틈에서 다나는 약초를 캐다 파는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나를 약초 안악이라 불렀고 다나는 그 이름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다나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초가집과 빈 면량뿐이었습니다. 기댈 친정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날마다 산을 오르는 것, 캔 것을 장터에 내다 파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나가 약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면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냄새가 비슷하면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가을날 다나가 판 약초를 먹은 안악이 다음날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그 말을 들은 날 다나는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다행히 그 안악은 며칠 만에 일어났다는 말이 뒤따라 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안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날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새벽 산을 올랐습니다. 달리 먹고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두려움을 눌러가며 이를 악물며 오늘도 바구니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던 그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더 좋은 약초가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낯선 길을 한참 걷다 보니 바구니가 묵직해졌습니다. 돌아서려던 참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는 아이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만히 입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어딘가 곱고 여린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아이가 신발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초를 잘 아는 아버지였다고. 이 산에서 오래 살며 풀 하나하나를 알려주었다고.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산그늘이 빠르게 길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가 같이 내려가자고 하자 초이는 잠깐 다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망설임이 스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조용히 섞였습니다. 다나는 걸으면서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무엇이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초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다나의 집에 들어서자 초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마당을 둘러보고 담장을 살피고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너진 담장, 이끼 낀 지붕, 잡풀 무성한 마당. 한눈에 보아도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나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왔습니다. 보리밥이었습니다. 된장국도 한 그릇 얹었습니다. 변변찮은 상이었지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초이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도 않았고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먹었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밥을 먹어온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익숙하고 쓸쓸한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밥그릇이 비었습니다. 다나는 말없이 다시 퍼주었습니다. 초이는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나는 그 모습을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 말을 꺼내야 하는데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겁게 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나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건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이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곧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고. 그 뒤로 오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곧 오겠거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 덤덤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것을 다나는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초이를 따뜻한 방에 재웠습니다. 자신은 부엌 쪽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 사는 것도 빠듯한데, 끼니도 넉넉하지 않은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밥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다나도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다음 날 새벽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초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제 몸보다 큰 빗자루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빗을 소리가 조용한 새벽 마당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다나가 나오는 것을 보자 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산에 같이 가도 되냐고. 다나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새벽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초이는 걸으면서 가르쳤습니다. 풀 하나, 나무 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이건 삼지구 엽초입니다. 뼈와 허리에 씁니다. 이건 쑥입니다. 몸이 냉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건 산마늘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다리면 됩니다. 이건 손대시면 안 됩니다. 뿌리에 독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다나는 그 자리에서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잎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초이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다 모릅니다. 그 말이 다나에게는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른인 자신이 아이에게 위로받는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를 이상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나는 날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를, 얼마나 모르고 팔아왔는지를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안악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나를 단단하게 붙들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다나의 바구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담는 것이 곧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탐스럽게 생긴 것들을 고르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담기 전에 반드시 살폈습니다. 잎 뒷면, 줄기 단면, 뿌리 색깔. 초이에게 배운 순서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담지 않았습니다. 바구니가 덜 채워지더라도 확실한 것만 골랐습니다. 장터에서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다가오면 다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언제부터 그러셨냐고, 어르신이신지 아이인지에 따라 다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빈속에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를 함께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약초 파는 안악이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의원도 아닌데 아픈 데를 묻는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한테 먼저 가보자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나가 골라준 약초를 다려 먹으니 정말 나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의원보다 설명이 자세하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다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나는 집으로 돌아와 초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손님이 왔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지, 어떤 약초를 권했는지, 손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초이는 조용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 손님한테는 이것도 같이 쓰면 더 좋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화들이 두 사람의 저녁을 채웠습니다. 방안이 좁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다나는 좋았습니다. 초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을 할 때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스러웠습니다. 반면 다나는 아이처럼 놀라고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불균형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이가 잠든 뒤에 다나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 집이 늘 너무 컸습니다. 방이 두 개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마당이 넓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황량한지, 그 빈 느낌이 다나를 오랫동안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집이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허전했던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초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나 자신이 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자 산이 달라졌습니다. 골짜기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땅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작은 새잎이 돋고 지난 계절에 죽은 것처럼 보이던 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봄이 오면 가르쳐 줄 것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봄이 오자 산을 더 자주 걸었습니다. 초이가 봄풀들을 가리키며 설명하면 다나가 따라 살폈습니다. 이맘때가 가장 효능이 좋은 것, 뿌리를 써야 하는 것, 꽃이 피기 전에 캐야 하는 것. 다나는 이제 듣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건 왜 이 비탈에만 자라는지, 그늘에서 자란 것과 햇빛 아래서 자란 것이 다른지, 같은 뿌리인데 계절마다 효능이 달라지는지. 초이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설명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이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다나를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장터 안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 마을에서도 왔고 그 너머 마을에서도 왔습니다. 다나는 손님이 올 때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언제부터인지, 다른 약을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배를 움켜쥐고 운다고 했습니다. 의원에 다녀왔는데도 차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나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배를 손으로 짚어보고 혀 색깔을 보고 손발이 찬지 더운지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초이와 오래 의논했습니다. 초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배가 차서 오는 통증입니다. 열이 나는 경우와는 쓰는 풀이 다릅니다. 단순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다나는 다음 날 약초를 직접 들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리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사흘 뒤 그 여인이 다시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다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어젯밤에는 배를 안 잡고 잠들었다고. 다나는 그 손의 따뜻함을 한참 동안 느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초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웃을 때면 그 표정이 너무 아이 같았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다나는 이 아이를 꼭 잘 보살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봄이 무르익자 두 사람의 하루는 빠듯해졌습니다. 새벽에 산을 오르고 오전에 약초를 손질하고 낮에 장터에 나가고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끼니를 챙기는 것도 마당 자풀을 뽑는 것도 무너진 담장 한 켠을 손보는 것도 이제는 둘이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이가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자주 쓰는 약초 몇 가지를 여기 심어두면 어떻겠냐고.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손에 닿도록. 다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쪼그려 앉아 흙을 팠습니다. 초이가 깊이와 간격을 알려주었고 다나가 뿌리를 심고 흙으로 눌러주었습니다. 봄볕이 두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다나는 흙에 손을 묻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약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 마당에서, 이 집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감히 그런 꿈을 꿔도 되나 싶어서 얼른 생각을 지웠지만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다나의 이름이 장터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안악이라는 말 대신 그냥 다나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자연스럽게 신뢰를 담았습니다.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준다. 팔려고 아무거나 권하지 않는다. 낳은 다음에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낳았는지 확인해준다.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잠을 못 잘 만큼 쑤신다고. 다나는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쑤시는 건지 결리는 건지, 움직일 때 더 아픈지 가만히 있을 때 더 아픈지, 찬 것을 대면 나은지 더 아픈지.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초이와 오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약초가 맞는지. 결국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달여서 마시는 것, 하나는 뜨겁게 끓여서 찜질하는 것. 다나는 직접 준비해서 노인의 집까지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며칠을 써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꼼꼼하게 일러두었습니다. 열흘 뒤였습니다. 장터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다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다나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두 손을 내밀어 다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이 안 쑤셨다고 했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왔는데도 잘 잤다고 했습니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다나를 찾는 발길이 더 늘었습니다. 먼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다나는 사람들을 만날수록 느꼈습니다. 아픔이란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기침이어도 차가워서 오는 것이 있고 열이 쌓여서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두통이어도 기혈이 막혀서 오는 것이 있고 피로가 쌓여서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볼수록 더 깊어졌고 깊어질수록 더 조심해졌습니다. 초이는 그런 다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초를 다듬다가 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면 좋겠다고. 다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꺼낼 때는 유독 귀에 박혔습니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다나는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다나는 초이의 머리를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초이의 아버지는 왜 이 아이를 혼자 산속에 남겨두고 떠났을까? 처음부터 품어온 의문이었습니다. 스스로 떠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물을 수 없었습니다. 초이가 말해줄 준비가 됐을 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 가까운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약초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봄에 심었을 때보다 훨씬 자라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린 것들은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흔들려도 뽑히지 않을 뿌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방법을 몰랐을 뿐 살아내려 했던 마음은 처음부터 옳았던 것이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름밤이 다나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오래된 의원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위치는 좋았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은 눈길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장 씨는 10년이 넘도록 지켜왔습니다. 조선 초의 장터에서 의원이라는 직함은 제법 무게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관아에도 아는 얼굴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장 씨의 눈밖에 나는 것을 꺼렸고 괜한 마찰을 피하려 했습니다. 장 씨의 의원은 늘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딱히 잘 고쳐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장터 안에서 아프면 갈 곳이 장 씨 의원뿐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리, 익숙한 얼굴,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 그것이 장 씨의 의원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다나를 먼저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약초 안악한테 물어보니 자세히 알려준다더라. 다나가 골라준 것을 다려 먹으니 나았다더라.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장 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초나 파는 안악이 별것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지팡이 없이 장터를 걸어다닌다는 소문이 퍼진 날, 장 씨는 의원 문을 닫고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수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나한테 약초를 샀다가 오히려 탈이 났다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직접 봤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말만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말이 돌았습니다. 다나가 약초인 척 독초를 섞어 판다는 말, 의원 허가도 없는 여자가 의원 행세를 한다는 말, 관아에 고발장이 들어갔다는 말. 소문이란 것은 원래 그랬습니다. 좋은 말은 천천히 퍼지고 나쁜 말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장터 전체에 그 말이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다나에게 고맙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을 피했습니다. 다나의 자리 앞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다나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을 참으며 지켜보다가 다나는 결국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포목 장수 안악에게. 그 안악은 처음에 머뭇거렸습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다나의 눈을 한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씨 의원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고. 다나가 잘못된 약초로 사람을 해쳤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증거도 없는 소문인데 이미 여러 곳에 퍼졌다고. 다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조심하며 배웠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 시간들이 한 줌의 거짓말 앞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섭다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쉽게 돌아선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포졸 2명이 장터를 가로질러 다나 앞에 섰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관아에 나와 진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구니를 챙겨들고 포졸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설쳤던 거지. 분수를 알아야지. 다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을수록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걸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진술은 길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다나가 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약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약초로 인한 피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증거가 부족하니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장터에서의 활동을 중단하라 했습니다. 다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 앞에 초이가 서 있었습니다. 다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나의 옆으로 걸어와 섰습니다. 나란히.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고 방 안에 등잔을 켰습니다. 다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초이도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때 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씨, 저 알아요. 다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이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사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얼굴에 아주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마을에서 약방을 열려고 했다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을 때 장 씨가 고발장을 냈다고. 엉터리 약재로 사람을 속였다는 거짓이었다고. 아버지는 억울함을 풀 방법도 자신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고. 결국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초이를 산속에 남겨두고 사라졌다고. 초이의 목소리가 끝 무렵에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씨는 전에도 이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짓을 만들어 짓밟았습니다. 초이의 아버지가 그랬고 이제 다나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거짓으로. 그리고 그 피해가 초이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산속에서 혼자 버텨야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는 초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오래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약초를 캐고 혼자 밥을 짓고 아버지를 기다렸던 손이었습니다. 다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초희의 아버지 때문에도, 장 씨에게 억울하게 짓밟혔던 모든 사람들 때문에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터에 나갈 수 없으니 오히려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나는 그 시간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장 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기억이 있는 사람, 말 못하고 지내온 사람, 오래전 일이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잊지 못한 사람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이 많았습니다. 괜히 엮이기 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 씨는 관아에 아는 사람이 있고 나섰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오래된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굳어버렸습니다. 다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집에는 다음 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약초를 두고 그냥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하나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마을 어귀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장 씨에게 약을 지었는데 차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른 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약재 일부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에게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큰 소리를 들었다고, 관아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그냥 물러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포목 장수 안악의 이웃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장 씨의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진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병이 깊어져 결국 남편을 잃었다고, 그때 따지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고, 그냥 울기만 했다고, 그리고 초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그게 오래 마음에 걸렸다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나는 들을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날짜, 내용,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 틀리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초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초이도 기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보따리 속 물건들. 그러던 날이었습니다. 초이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산속 집에 있던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펼쳐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오늘은 펼쳐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 빛바랜 약재 그림들, 그리고 접힌 한지 하나. 초이가 그 한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 씨가 고발장에 증거로 제출한 약재 샘플이 실제로는 가짜였다는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약재가 나왔는지, 진짜 약재와 어떻게 다른지, 누가 가짜를 만들어 납품했는지까지.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기 전 언젠가 이것이 쓰일 날이 올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초이는 그 한지를 두 손으로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다나는 그 한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 씨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한지 한 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님에게 다시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언자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날짜와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원님은 서류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전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공개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신문 당일 장 씨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넘겨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관아에 아는 사람도 있고 이 마을에서의 영향력도 있고 자신이 진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나를 향해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다나가 허가도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그런데 증인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서기 시작하자 장 씨의 말이 느려졌습니다. 몇 해 전 가짜 약제를 받았다는 노인, 남편을 잘못된 진단으로 잃었다는 여인, 그리고 초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 한 명이 입을 열자 다음 사람이 뒤따랐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장 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이 아버지의 한지 조각이 원님 앞에 놓였습니다. 원님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장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입을 열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 씨가 오랜 세월에 걸쳐 선량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짓밟아왔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밝혀졌다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의 한이 이제야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다고. 포졸들이 장 씨를 포박했습니다. 장 씨는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짓말을 쏟아내던 입이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그 장면을 보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초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온 것인지 다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산속에서 버티면서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옳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면서 다나는 초이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초이는 처음에 뻣뻣하게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다 조금씩 힘이 풀리더니 다나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날이 왔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며칠 동안 다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려버리자 그냥 멍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약초는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초이도 조용했습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지만 그 며칠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마당에 약초를 살피고 물을 주고 저녁이 되면 다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초이가 마당을 살피다가 다나를 불렀습니다. 마당 한쪽의 약초들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가 다가가자 초이가 말했습니다. 뿌리를 내렸다고.
봄에 심었을 때는 흔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잡아당겨도 뽑히지 않는다고. 여름을 넘기고 가을까지 버티면 내년 봄에는 더 튼튼해질 거라고. 다나는 그 약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을 때보다 잎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색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것들이 이제는 흔들려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오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원님이 억울함을 공식으로 인정했으니 장터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약초를 팔면 됐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리가 아니라 더 나아간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는 초이에게 물었습니다. 약방을 열면 어떻겠냐고. 초이는 잠깐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약방을 열 것인지,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멀리서 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는 밤이 깊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이 되자 다나의 집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쳤습니다. 지붕의 이끼를 걷어냈습니다. 방 하나를 비워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문날 나서주었던 노인도 왔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던 여인도 왔습니다. 한 사람씩 왔다가 한 사람씩 더 왔습니다. 문패를 다는 날이었습니다. 다나와 초이가 나란히 서서 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재생약방, 다시 살아나는 약방. 다나가 이 이름을 처음 생각해냈을 때 초이가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맞는 이름이 없다고. 다시 살아나는 약방.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대로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약방 문이 열린 첫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다나를 외면했던 장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왔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미안했다고. 다나는 잠깐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왔으니 됐다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약방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그냥 내주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다나가 약초를 다듬고 초이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 약방에 오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듣는다는 것,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도 약방 문은 한 번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날에도 열렸고 비가 오는 날에도 열렸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날에도 다나와 초이는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내일 올 누군가를 위해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나가 약초를 다듬고 초이가 그 옆에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다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초이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초이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기억하죠? 아주머니 손에 여로 들려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말해줬으니까 됐잖아요. 다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해줬으니까 됐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다나는 알았습니다. 두려웠던 날들, 억울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을 함께 버텨온 시간들이 그 말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약초들이 흔들렸습니다. 뿌리를 내린 것들은 흔들려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랬다고, 흔들렸지만 뽑히지 않았다고, 부러질 것 같았지만 꺾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뿌리를 내린 자리에서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아픔을 딛고 나서야 비로소 피어나는 삶이 있습니다. 다나와 초이의 재생 약방은 오늘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오십시오. 재생 약방의 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독초도 약초도 구분하지 못했던 여자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아버지를 기다리던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른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보시기 아깝다면 소중한 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살면서 한 번쯤 억울했던 사람, 한 번쯤 혼자라고 느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